130전 무패 황제도 못 뚫은 성이 있다. 안시성. 15만 대군이 88일 동안 공격했지만 결과는 퇴각. 퇴각하며 당태종은 비단 100피를 선물했는데 누가 막았는지 이름이 없고. 우리가 믿어온 양만춘 장군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안시성 전투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130전 무패. 이건 어느 격투기 선수의 전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황제가 직접 전장에 나가서 만든 전적입니다. 동돌궐 멸망. 서역 36국 복속. 토요콘 굴복. 이 남자가 군대를 이끌고 나서면 상대는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태종 이세민. 중국 역사 5000년을 통틀어 가장 완벽한 황제로 꼽히는 남자입니다. 18살에 아버지를 도와 수나라를 무너뜨렸고 26살에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됩니다. 잔인하냐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황제가 된 뒤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한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정관의 치라고 불리는 23년. 인구는 200만 호에서 380만 호로 거의 2배가 됐고 쌀값은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감옥에 죄수가 없어서 간수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전쟁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걸 다 해낸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딱 한 번 성 하나를 못 뚫고 울면서 돌아간 곳이 있습니다. 15만 대군을 끌고 갔습니다. 88일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퇴각. 그리고 3년 반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성의 이름은 안시성.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을 지킨 장수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양만춘.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2018년에 조인성 주연 영화 제목도 안시성이었고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이름도 양만춘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만춘은 가짜 이름입니다. 삼국사기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구당서에도 없습니다. 신당서에도, 자치통감에도, 동아시아의 어떤 정사에도 이 성주의 이름이 단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30전 무패의 황제를 무릎 꿇린 남자인데 이름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름 없는 남자는 대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15만 대군을 상대로 88일을 버텨냈는지. 이야기는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42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부대인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영유왕을 시해하고 조정의 귀족 100여 명을 한꺼번에 학살합니다. 그리고 보장왕을 왕위에 올리는데 이건 왕이 아니라 꼭두각시였습니다. 실권은 전부 영계소문이 쥐었습니다. 이 소식이 당나라 장안에 도착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이 정말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세민은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명분이 생겼다. 수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3번이나 쳐들어갔다가 나라가 망한 곳, 그게 고구려입니다. 당나라를 세운 입장에서 고구려는 반드시 꺾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쳤다가는 수양제 꼴이 됩니다. 이세민은 2년을 더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 고구려 내부에서 유일하게 영계소문에게 복종을 거부한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안시성입니다. 영계소문이 직접 군대를 보내서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함락 실패. 신당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안시성은 지세가 험하고 무리들이 사나워 망리지가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망리지는 영계소문의 관직 이름입니다. 고구려 최고 권력자가 직접 치고도 못 이긴 성,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644년
이세민이 마침내 결심합니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치겠다고.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간다는 건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패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수양제의 전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이세민이 답합니다. 수양제는 어리석어서 진 것이다. 나는 다르다. 645년 봄, 드디어 원정이 시작됩니다. 이세민의 군대는 정말 달랐습니다. 파죽지세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요동성. 당시 고구려 요동방어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세민은 직접 전선에 나가서 병사들과 함께 화살을 맞으며 싸웠습니다. 12일 만에 함락. 계모성도 떨어졌습니다. 백암성은 성주가 겁을 먹고 성문을 열어 항복했습니다. 고구려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요동 방어선이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어디로 가느냐? 참모들이 건의합니다. 안시성은 성이 험하고 성주가 용맹합니다. 안시성을 건너뛰고 건안성으로 가시죠. 건안성이 훨씬 쉽습니다. 합리적인 건의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은 안시성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 안시성을 남겨두고 진격하면 뒤를 찔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후에 적을 남겨두지 않는다. 군사학의 정석입니다. 이세민다운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됩니다. 이세민은 생각했을 겁니다. 요동성도 12일이면 됐다. 안시성이 아무리 험해도 한 달이면 끝난다. 645년 6월. 단군 15만이 안시성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왔다는 걸 확인한 안시성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적의 황제가, 그것도 130전 무패의 황제가 직접 왔는데 겁을 먹기는커녕 도발을 한 겁니다. 보통이라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숨을 죽여야 정상입니다. 이세민은 치가 떨렸을 겁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 이세적에게 말합니다. 성이 함락되면 남자는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려라. 이 한마디가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안시성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싸워도 죽고 항복해도 죽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 살려면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민의 분노가 오히려 안시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 고구려 본국에서 구원군이 출발합니다. 고연수와 고혜진이 이끄는 15만 대군이었습니다. 고구려도 안시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군은 안시성 동쪽 40리 지점, 주필산에서 당군과 맞붙습니다. 고연수는 생각했을 겁니다. 15만이면 된다. 당군의 배후를 치면 안시성과 함께 협공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는 이세민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일부러 정면의 병력을 약하게 보이도록 배치하고 고구려군을 유인했습니다. 고연수가 정면 공격에 집중하는 순간 이세민이 직접 기병을 이끌고 고구려 진영 뒤를 쳤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구려군 2만 명 전사, 36,8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총사령관인 고연수와 고혜진은 이세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고구려가 보낸 유일한 구원군이 완전히 괴멸당한 겁니다. 안시성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을 안시성 사람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40리면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온 15만 대군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본 겁니다. 말탄 당나라 기병들이 도망치는 고구려 병사들을 하나씩 베어 넘기는 장면이 보였을 겁니다. 함성이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난 뒤의 정막도.
이제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항복합니다. 15만 구원군이 괴멸당했는데 성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시성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위에 깃발을 더 꽂았습니다. 이세민도 놀랐을 겁니다. 미친 놈들인가? 하지만 안시성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복해도 죽습니다. 이세민이 직접 남자는 모두 묻어라고 했으니까요. 싸우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항복하면 죽음이 확정입니다. 안시성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루 6, 7차례. 당군은 쉴 틈 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충차를 끌고 와서 성벽을 들이받았습니다. 투석기로 거대한 돌덩이를 쏟아부었습니다.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안시성 사람들은 밤새 목책을 세워서 막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무너지면 또 밤새 쌓았습니다. 뚫리면 막고, 무너지면 쌓고, 이걸 매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시성은 꿈쩍도 안 합니다. 요동성은 12일이면 됐는데 안시성은 한 달이 넘어도 돌파구가 안 보였습니다. 이세민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적이었습니다. 요동에서 겨울이 오면 끝입니다. 결국 이세민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토산을 쌓겠다. 성벽보다 높은 거대한 흑산을 만들어서 성 안을 내려다보겠다는 겁니다. 높은 곳을 잡으면 성은 무력해집니다.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60일 동안 밤낮 없이 흙을 날랐습니다. 단군 병사들이 바구니에 흙을 담아 하루에 수만 번을 오갔습니다. 토산이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성벽의 절반 높이였던 것이 3분의 1을 넘기고 마침내 성벽 높이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토산 위에서 안시성 안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성 안의 병력 배치도 보이고 어디가 약한지도 보입니다. 안시성 입장에서는 벌거벗겨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민은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60일 걸렸지만 이제 끝이다. 토산 위에 병력을 올려서 성 안으로 화살을 퍼부으면 안시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운명이 뒤집힙니다. 완성 직전에 토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쏟아지면서 안시성 성벽 일부가 함께 붕괴됩니다. 성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겁니다. 단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성벽이 뚫렸으니 돌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시성 성주가 더 빨랐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수백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돌격합니다. 무너져 내린 토산 꼭대기를 점령하고 순식간에 목책을 세우고 그 주변에 해자를 팠습니다. 토산이 단군의 공격시설에서 안시성의 방어시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60일 동안 50만 명이 쌓은 토산을 안시성 성주가 하루 만에 빼앗아버렸습니다. 이세민은 3일 동안 전력을 다해 토산 탈환을 시도합니다. 실패했습니다. 토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세민은 분노해서 토산 축조 담당자였던 부보계를 참수합니다. 하지만 참수한다고 토산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2018년 영화 안시성에서도 클라이맥스로 다뤄졌습니다. 영화에서는 안시성 성주 역할을 조인성이 맡았는데 토산을 빼앗는 장면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연출됐습니다. 실제 역사가 영화보다 더 극적인 드문 사례입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겨울입니다. 요동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한겨울 서울보다 훨씬 춥습니다. 15만 대군이 먹을 식량은 바닥나고 있었고 보급선은 장안에서 수천 디나 됩니다.
풀이 마르면 군마가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수 양제가 왜 망했는지 이세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3만을 끌고 와서 고구려 앞에서 버티다가 보급이 끊겨서 무너진 겁니다. 더 버티면 자기가 수 양제가 됩니다. 천하의 이세민도 이 계산 앞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645년 9월 18일, 이세민은 총퇴각을 명령합니다. 88일,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남자가 성 하나 앞에서 88일을 쓰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퇴각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세민이 안시성주에게 비단 100필을 보낸 겁니다. 적장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비단 100필이면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세민은 왜 그랬을까요? 너의 충절에 감복한다는 의미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 게 아니라 겨울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너를 인정해서 그만두는 것이다. 패배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세민이 안시성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시성 성주는 성벽 위에서 이세민에게 절을 하며 예를 갖춰 보냈다고 합니다. 88일 동안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이입니다. 매일 화살이 오갔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서로 예를 갖추는 겁니다.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퇴각로는 지옥이었습니다. 요하 하류의 늪지대 200리를 지나야 했는데 200리면 80km입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를 늪지대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마가 빠지고 수레가 빠지고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이세민이 직접 나뭇가지를 꺾어 늪을 메웠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130전 무패의 황제가 늪에서 나뭇가지를 꺾고 있는 모습. 안시성이 이세민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뒤인 649년, 이세민은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세민이 유언으로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사에는 없는 기록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만큼 안시성은 이세민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는 뜻일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양만추는 누구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16세기에 명나라에서 출판된 당서지전 통소견이라는 책입니다. 웅대목이라는 사람이 쓴 대중 소설입니다. 우리로 치면 역사소설, 팩션 같은 겁니다. 양만추는 이 소설 속 창작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느냐? 임진왜란 때 조선의 학자 윤근수가 명나라 장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 얼정만필에 기록합니다. 이후 조선의 대학자들인 송중길, 박지원 같은 인물들이 이 이름을 채용하면서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구려의 주요 성씨를 보면 고씨, 을지씨, 연씨 같은 성씨는 있지만 양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구려 오부 성씨 어디에도 양, 씨나 량, 씨는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고구려 장명법과 맞지 않는 겁니다. 소설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400년 넘게 진짜 역사인 것처럼 불려온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번함. 한번 -973. 이 군함의 이름이 양만추함입니다. 소설 속 가짜 이름이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의 이름이 된 겁니다. 130전 무패의 황제를 꺾은 장수의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아이러니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안시성주는 호걸이며 보통 사람이 아닌데 성명이 전하지 않아 매우 애석하다. 이게 1145년의 기록입니다. 880년 전에 김부식이 느꼈던 안타까움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안시성 성주가 쏜 화살에 이세민의 눈이 맞았다는 유명한 야사입니다. 조선시대 김창업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천추의 대담한 양만춘이 화살을 쏘아 눈알 빼었네. 하지만 이것도 정사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건 14세기 고려 학자 이세계 시입니다. 중국 측 사서에는 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조선 학자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수치로 여겨 기록을 감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세민이 퇴각 후 3년 반 만에 사망한 것도 이 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실인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만큼 안시성 전투가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중국 측 사설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주필산 전투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정작 안시성 공방전은 축소해서 기록했습니다. 단군이 이긴 전투는 부각하고 진 전투는 줄인 겁니다. 역사는 이긴 쪽이 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축소해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5만 대군이 성 하나를 88일 동안 공격하고도 실패했다는 사실. 이건 중국 측 사서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방어전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3척으로 133척을 막았다. 하지만 안시성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성 하나로 15만 대군을 88일간 막았다. 그런데 명량해전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시성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그래서 더 기억해야 하는 전투입니다.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88일은 남았습니다. 15만 대군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름 없는 그 남자의 88일은 138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밤의 전쟁사였습니다.